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사가가 쓴 글, 사료하고 전문 해설자들의 해설, 그리고 해당 학자의 논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해당 역사가 어떠한 현장 속에서 재현되었는지를 잘 재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 보고요. 그걸 통해서 미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역사 논문 작성의 능력도 저절로 커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규보 선생이 지금 묘소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산 32-2에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이 수록된 곳이 동국 이상국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한글로만 보는 사람들은 동국을 이상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한 문집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규보가 상국, 즉 고려시대 종 이품 이상의 간호를 가리키던 재상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동국, 즉 고려의 이 재상을 지낸 이규보의 문집이라고 하는 뜻이 동국 이상국집이라고 하는 책 이름의 뜻입니다. 그 책에 시를 이제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동명왕에 관계되는 시를 쓴 게 이제 동명왕 편이고요. 우리가 다루는 서문이 바로 그 동명왕 편의 서문입니다. 원문부터 읽겠습니다. 세다설, 동명왕, 신의지사, 수, 우부애부, 역파, 능설기사, 복상문지, 소왈, 선사중리, 불어, 괴령난신, 차실, 황당, 기계지사, 비오조소설 있는데, 이 우부는 어리석인 남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네이버나 다음을 돌려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애부는 안 나와 있고 오히려 이제 애동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애동은 어리석은 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애부도 어리석은 여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부, 애부 이렇게 되면 어리석은 남녀라고 하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부애부의 뜻은 이제 그런 뜻이고요. 또 중리라고 하는 분은, 중리가 이제 공자의 자니까 공자를 뜻합니다. 공자가 쓴 책이 논어라고 하는 책이죠. 그러니까 논어를 쓴 공자 설명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읽은 원문을 해석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동명왕에 신통하고 이상한 일을 많이 말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비록 시골의 어리석은 남녀들, 우부애부들조차도 무릇 그런 일을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당시 고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동명왕 이야기가 구전으로, 소문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당시 유학자들은 주로 이제 중국풍 트렌드를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찍이 이 얘기 듣고 본인이 유학 공부를 할 때는 웃으며 말하기를, 이규보의 스스로 젊었을 때 얘기인데요. 선사 중리께서는 괴령난신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동명하게 일은 실로 황당하고 기괴하여서 우리들이 얘기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였었습니다. 실제 이규보가 동명왕 편을 쓴 게 26살이니까 그 이전에 10대 때나 그럴 때 이제 벌써 이분은 유학자, 공자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한,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푹 빠져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의 책들을 통해서 고려의 역사를 보려고 위서라고 하는 책, 그 통전이라고 하는 책, 이제 위서라고 하는 책은 그 삼국유사에 인용된 당군의 건국진화를 전한 위나라, 중국 위나라의 역사서고요. 통전이라고 하는 책은 당나라의 재상 두가 편찬한 제도사,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위서와 통전을 읽어보니 거기에 동명왕의 일을 싣고는 있었지만 굉장히 간략해서 자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아마도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역사는 자세히 쓰고 외국의 일, 그러니까 그 당시 고려의 일은 아니면 그 고려 이전에 그 남북국, 그러니까 신라와 발해의 이야기, 그 이전에 삼국, 고구려 신라 백제의 일은 소략하게 기록하려 한 뜻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규보 선생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고의 변화인데요. 이 당시는 화풍이라고 해서 중국풍을 취할 거냐, 아니면 토풍, 고려풍을 취할 거냐를 가지고 계속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어서 이른바 중국 스타일을 중시할 것인가, 고려 스타일을 중시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학자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의 고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니까 위서와 통전 같은 중국의 역사책들도 많이 읽었고, 노노와 맹자 같은 중국의 경학서들도 많이 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한국 당시 고려사 아니면 이제 신라사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규보 선생도 이제 그 초창기에서는 화풍, 그러니까 유학자 풍에 굉장히 익숙하 있다가 점차로 이제 고려 스타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고려 스타일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려 이야기를 보려고 하니까 이제 중국의 위서나 통전보다는 구삼국사라고 하는 책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온 책이니까 이제 개축년 1193년 4월에 이제 구삼국사를 빌려다가 동명왕 봉기를 보니까 그 신이한 아주 신비롭고 괴이한 그런 사적이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에는 이거 믿지를 못해서 이건 귀신 이야기라고 하거나 환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점점 세 번 반복해서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그 환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스러움이고 그 귀신 얘기가 아니라 신령스러운 이야기였다. 이렇게 해서 환이 아니고 성스러움이며 귀가 아니면 신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귀신은 우리가 지금은 한 단어로 묶어서 설명하지만 원래 귀와 신은 상대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일단 귀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귀자라고 하는 한자어도 이제 무서운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본뜬 것, 그러니까 도깨비를 본뜬 것처럼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신이라고 하는 그 한자는 이제 어떤 사람은 하늘의 번개를 본뜬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무섭고 신비해서 신의 힘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또 신령스러운 존재의 용의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신자 앞에 보일 시자가 후에 더해진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제단이 필요하죠. 그 제단이 있기 때문에 신령스러운 사람들에게 제단을 필요할 때 들어가는 그런 신자다라고 하는 걸로 들어와서, 이 성스러움과 신은 그 환상과 귀신에 비해서는 한 단계 높은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구삼국사는 사실 그대로 쓴 글이니 어찌 함부로 전하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김부식이 국사를 다시 편찬할 때, 여기서 국사는 어떤 국사냐면 이제 그 삼국사기입니다. 를 다시 편찬할 때는
앞에 구삼국사에 있었던 동명왕의 그 신령스럽고 그 기이한 그런 사건들을 그 일을 생략하였는데 이제 김부식 공이 그렇게 한 뜻은 삼국사기라고 하는 것, 국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로잡는 걸이니까 크게 이상한 일, 그러니까 동명왕의 그 신령스럽고 기이한 일들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생략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이규보가 너그럽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네, 26살 나이에서 이 글을 쓴 거니까 여러분 세대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청년 이규보가 쓴 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게 되겠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규보 입장에서 봐서 그 당나라 현종의 봉기와 양귀비의 열전을 봤다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재밌는 게 이제 봉기하고 열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봉기하고 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전체 역사서라고 했을 때 이제 기전체 역사서는 봉기의 기하고 열전의 전을 줄여서 부르는 역사서인데 이제 봉기라고 하는 것은 황제만의 역사를 기록한 그러한 그 책의 편명이고요. 열전은 그 신화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 책의 편명입니다. 그렇게 이제 봉기와 열전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당시 황제, 그러니까 당나라 현종의 봉기하고 양귀비의 열전을 이규보가 읽어보니까 그 책에서 보면 방사, 그 신령스러운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교에서 설명하는 그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무당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방사가 하늘에 오르고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기전체 사서에는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양반도 이제 이규보 선생도 그 당서, 이제 신당서나 구당서를 본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 그랬었는데 시인 백낙천이 그 현종과 양귀비 사이에 있었던 굉장히 신령스럽고 기이한 그런 사건들이 인멸될 것을 우려해서 그것을 이제 노래로 지어서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백낙천이 지었던 그 내용이 실록이 황당하고 음란하여서 그리고 기괴하고 거짓된 일인데도 오히려 이제 시로 읊은 것은 이것을 이제 후세에 보이고자 했던 그런 이유, 그건 역사, 본인이 그 시로 지었지만, 백낙천이 시로 지었지만, 당현종과 양귀비에 대한 이해를 시로 지었지만, 이거는 문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읊어서 후세에 보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음에 이제 한문을 보겠습니다. 신, 동명지사, 비의, 변화신이, 현옥, 중목, 내, 실창, 내실, 창국지, 신정, 즉, 차이부술, 후장하관, 시용작시, 욕사부, 천하지, 아국, 본성인지도이라고 씁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성인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나라입니다. 군자의 나라가 아니라 성인의 나라였다라고 쓴 건데요. 보통 이제 군자는 이제 제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취할 것이 이제 군자의 나라고 성인국은 이제 황제의 나라를 칭할 때 이제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세 부류가 나눴었죠. 하나는 그 생이지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인이죠. 그리고 학이지지, 배워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군자입니다. 그다음에 곤이지지라고 해서 보여도 그 배워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소인이라고 얘기하죠. 나와 여러분들은 소인인가요? 군자인가요? 배우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군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군자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게 되면 그 고려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
그거는 이제 제후의 수준에 떨어진다, 이렇게, 제후의 수준에서 설명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 규모는 우리나라가 본래 군자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나라다, 이제 황제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고 싶어서 본인이 동명왕의 일을 쓰게 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글 쓰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물며 동명왕의 일은 변화의 신이 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라를 세운 신기한 사적이니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볼 것인가. 따라서 시를 지어 기록하여 천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본래 군자의 나라가 아니라 성인의 나라였음을 알게 하려고 했다라고 글을 쓰고 있죠. 네, 이상이 이제 이규보가 쓴 동명한편의 서문인데요. 이걸 보고 국문과 원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파악한 역사가 이규보가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사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캐치한 이규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우선 이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동명왕의 신통하고 이상한 일을 많이 말하니 비록 시골의 어리석인 남녀, 고려의 보통 사람들도 자목 그 일을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미 고려 사람들은 동명왕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 같은 분은 이런 세상 일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상식적인 같은 말들을 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제 김부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유교적 합리주의라고 해서 이제 공자나 맹자가 가르친 그런 합리주의적 방식에 의해서 역사서를 쓰고 싶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쓸 수 없다. 수준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규보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일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제 구삼국사 동명왕 본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 이전에 있었던 구삼국사라고 하는 책, 우리나라 공식 역사서죠. 거기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쓰였던 여러 가지 본기에 나와 있던, 그러니까 본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황제의 역사를 쓴 글이라고 그랬죠. 그 동명왕을 이미 황제라고 생각을 하고 구삼국에서 썼습니다. 근데 본기를 볼 때 처음에는 그 내용이 너무 신통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 믿지 못해서 이것은 귀신 이야기냐, 환상 이야기냐 이렇게만 여겼었는데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귀신 이야기가 아니고 성스러운 그런 이야기고 또 환상이 아니고 신령스러움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동명왕 본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후대 역사가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배 김부식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깎아내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김부식이가 동명한편의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다 삭제하고 그런 이유는 이게 크게 이상한 일이 후세에 보일 것은 아니다. 본인이 역사가로서 그다음에 철학자로 생각해 볼 때 아니다 생각을 해서 아마 생략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썼지만 이거는 이제 이규보가 김부식을 이제 너무 많이 깎지 않고 설명을 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규보의 글쓴 태도나 또 서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봤을 때 당나라 역사책의 본기와 열전을 보더라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 이제 방사가 하늘에 오르고 땅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들은 없다. 뭐 나도 인정한다. 나도 봤다. 이렇게 생각되어 있지만 시인 백낙천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 아주 신령스럽고 이상한 일들, 신통하고 이상한 일들이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시로 지어서 그 일을 다 기록해 돼서 후세에 알려지도록 중국에서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동명왕의 일은 그 변화의 신이한 곳으로서 여러 사람들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라를 세운 신기한 사적이니까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어떻게 장차 이걸 알아볼 건가. 따라서 이제 본인은 이제 시인으로서 시를 지어 기록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천하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그 당시 고려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나라가 본래 이제 군자의 나라가 아니라 성인의 나라였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이기보의 그 동명학부 서문을 보고 그 국사편찬에서 제공되어 있는 우리 역사넷 그 세례를 보는 한국사의 전문학자께서는 어떻게 해설을 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의 해설자는 이 사료는 고구려 건국 시조인 동명왕의 일대기를 시로 읊은 이규보의 동명왕편 중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글은 동구 이상국 전집 고일시에 실려 있는데 1193년 4월 구상국사를 얻어 읽은 뒤 성인이자 성신으로서 동명왕을 생각을 해서 동명왕의 신이한 일들을 실로 읊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명왕편은 이 서문과 함께서 141운 282구에 1410원에 약 4,000자에 이르는 장편 서사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동명왕편 전체, 우리는 서문만 읽었으니까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해줬고요. 이 글을 지은 이규보는 본관이 황녀, 지금의 여주를 얘기하는데 여주이 씨가 되는 겁니다. 그 어렸을 때 이름은 이인저라고 했고 자는 축경, 호는 백운거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삼호코, 근데 호코는 몹시 좋아한다는 뜻으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덕후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몹시 좋아하는 선생이라고 해서 삼호코 선생이라고 불렸는데 시와 검은고 술을 지독하게 좋아해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윤수이고요. 공부한 내력을 보게 되면 이제 1189년에 유공권을 좌주로 하여서 실시한 선마시에 이제 응시에서 수석 합격했었고요. 1190년에 지공고 임유, 동지공고 이지명 등이 주관한 예부시에서도 역시 동신사로 급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공고, 동지공고, 좌주 이게 잘 모르겠죠. 이거는 이제 그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 요즘 얘기하면 이제 시험 출제자, 국가고시 출제자가 되고요. 이제 그 시험을 본 사람은 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좌주문생제도라고 합니다. 네, 좌주는 고려시대에 과거를 주관하던 지공거라든가 동지공거를 말하고 문생은 과거 급제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이 좌주와 문생의 관계는 요즘식으로 갖고 있는 사제관계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동일한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관계여서 나중에 문제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규보가 문생이 되어서 사마시를 봤을 때는 좌주 유공관이었고요. 이제 예부시를 봤을 때는 그 임유, 이지명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과거 시험 출제자여서 이분들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듯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수석 합격도 하고 예부시도 합격했는데 관직은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얻지 못하니까 계속 이제 그 시문만 계속 지었죠. 이렇게 이제 이규보가 벼슬이 없는 빈국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이 왕정의 부패와 무능,
그 관리들의 방탕함, 광기호의 문란함, 민의 피폐 이런 것들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고려 남부지방에서 10여 년 동안 일어난 농민폭동이라는 걸 봐서 이규보의 사회의식, 국가의식이 크게 촉발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언가 그 왕정도 이제 정상화돼야 되겠고 관리들도 건실해야 될 거고 또 민들도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사회의식, 그 국가의식이 이제 생기게 되었을 때 이제 젊은 이규보가 동명한편을 썼습니다. 이제 역사서를 먼저 공부하는 거죠. 뭐든지 앞으로 경륜을 펼칠 사람들은 역사적 기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이제 그 인종초 금나라에 대한 사대가 결정되고 나서 거기에 반대하는 묘청이 난을 일으켰고요. 또 그런 속에서 인종은 이제 김부식을 시켜서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해서 이제 삼국사기를 편찬한 그런 역사는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했죠. 김부식을 통해서. 하지만 이제 이규보 관점은 유교적 관점에서 편찬한 삼국사기와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아까 이제도 계속 읽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사가의 사료에서 이미 봤죠. 서문의 동명왕편의 서술 배경과 동기를 밝혔는데 이제 구삼국사를 읽을 기회가 생겨서 동명왕 봉기를 주목하여서 읽어보니까 괴력난신에 해당하는 신이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귀신이나 환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인이나 성신에 대한 얘기다. 신성하고 신령스러운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규보는 동명왕의 이야기를 지나친 유교적 합리주의 관점에서 보듯 괴력난신의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았고요. 더구나 이제 중국 중심의 역사 기록 방식이라든가 유교의 춘추필법에 대한 입장에서 벗어나서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에 두고 동명왕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읊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26살 때 쓴 글인데요.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서 울컥 솟아나서 된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의 그 역사서들이나 아니면 제도사를 적은 책들, 위서나 통전을 보니까 거기서 동명왕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너무 소략하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시인 백낙천 같은 경우는 현종봉기라든가 양귀비 열전의 그 신령스럽고 이제 특이한 그런 사항들도 이제 시로 기록했던 걸 보면서 우리 입장에서, 고려 입장에서, 중국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동명왕의 사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고려가 성인이 세운 나라임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알게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동명왕편은 우리는 서적만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서만 봤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 동명왕편은 크게 서장과 본장과 종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장에서는 동명왕 탄생 이전의 계보를 적었고요. 본장에서는 동명왕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건국까지. 그리고 종장에서는 그 동명왕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대 왕인 유리왕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 그리고 이규보 자신이 동명왕 관련 기록을 보고 정리하고 그럴 때 느낀 점, 이렇게까지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서 동명왕 편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왕에 오르는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관인. 그러니까 너그럽고 어질고 또 예도 있고 의도 있는, 그러니까 예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진리다. 이걸 쓰고 싶었던 거죠. 동명왕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고려의 일을 얘기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고려의 그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명왕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런 내용을 쓰기 싶어서 이제 그 이규보는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당시 구전되어 오던 이제 그러니까 민간의 설화 같은 경우도 다 모으고요. 구상국사, 그러니까 정식 역사서였던 구상국사를 통해서도 정리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풀이해 두고 있는 고려인의 자부심, 그리고 이제 그 자부심의 근거인 동명왕의 사적을 쭉 이제 정리한 결과, 그것이 이제 우리 역사와 민족 정신의 지주, 지탱해야 될 기둥이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이제 거란으로부터 침입을 당하고 허무하게 여진이 세운 금에 대해서도 사대를 결정했던 그런 시대에 이제 서경천덕을 했던 아까 묘청이니 뭐 정지상이니 윤원이니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서경을 북진 기주로 삼아서 대륙으로의 진출을 꿈꾸었던 그런 서경파 고려인들의 바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규보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이은 것이 아닌가라고 해설자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규보가 지은 동명왕편은 김부식 등이 삼국사기를 지으면서 생략한 동명왕의 일을 구삼국사의 내용과 전해지는 구전설화를 통해서 복원하고 이를 서사시하고 세주로 기록하여서 당시 고구려 계승의 역사관과 이제 군자의 나라가 아니라 성인이 세운 나라라고 하는 민족의식을 보여주고자 했던 신화적인 영웅 서사시였다. 이를 통해 그는 당시 무신 정권기였지만 제왕의 정치로서 어질고 인재한 그리고 예의 바른 그러한 그런 정치를 통해서 백성 교화의 실현을 아마 제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그런 글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전문학자는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설을 읽고, 그러니까 해설자가 한 해설을 읽고 여러분이 파악했을 때 해설자 하고 싶은 말은 뭔가 이걸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이규보가 동명한편을 쓰게 된 그런 시대적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청년 이규보가 봤던 당시 현실이 왕정, 그러니까 왕실이나 조정의 그런 관료들이 굉장히 부패하고 무능했다. 더구나 그 지방 관리들도 굉장히 방탕을 하고 관 기율도 문란하게 되고 이런 것이 되게 되다 보니까 민이 너무 피폐하고 불안정해져서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남부지방에서 이제 10여 년 동안 또 농민폭동이라는 걸 쭉 보다 보니까 이규보가 이제 사회 국가 의식이 크게 촉발을 했기 때문에 동명한편을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설자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또 이런 얘기들은 이제 특히 이제 유교적 관점의 편찬을 삼국사기와 달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다르게 서술하게 함으로써 이제 고려가 군자가 세운 나라가 아니라 성인이 세운 나라임을 알게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본 점이 중요하다고 이제 해설자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동명왕편은 약 4,000자에 이르는 장편 서사시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서장, 본장, 종장에서 동명왕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서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규보 자신이 동명왕 관련 기록을 보고 느낀 점들을 이제 정리해 놓기도 하고 서술해 놓았는데 이것을 해서 이제 왕정이 굉장히 부패하고 무능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고려 왕정이 그러니까 왕과 조정의 그런 관료들이 무능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결국 동명왕편을 쓰게 됨으로써 해설자가 생각하기에 임금들이 이 규모는 임금들이 이제 어질고 인자하게 예를 갖추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인의 자부심, 동명왕의 사적을 이제 우리 역사, 당시 고려 역사겠죠. 고려의 민족 정신의 정신적인 지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그런 기둥이었다. 이렇게 봤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규보가
이제 김부식의 그 삼국사기에서 생략한 동명편들을 다시 복원시키고 이제 더 첨가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신라 중심이 아니라 고구려 계승의 역사관과 군자가 아니라 성인이 세운 나라라고 하는 민족의식을 보여주었던 신화적인 역사, 그 영웅 서사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설자가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이렇게 분들은 그 역사가 이규보의 사료 원문을 읽고 20세기 들어서 21세기 들어서 역사학자들의 해설을 보면서 쭉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규보가 썼던 지필 동기가 이제 몇 가지 요소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설가 쓴 것도 이제 몇 가지 쭉 들어와 있는데 이규보가 쓴, 그러니까 사가가 쓴 사료하고 해설자가 쓴 해설이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당연히 이제 해설자도 사가의 사료를 보니까 이제 해설자의 해설 중에 한 일정 부분은 사가의 사료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들을 적는 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해설자의 해설이 첨가된 부분들이 있었죠. 가령 이 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이규보가 그 고구려 계승의식을 뿌리에 두고 있는 고구려인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했던 거는 이제 문학자 해설에서 첨가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 고구려 계승의 역사관과 성인이 세운 나라라는 민족의식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규보는 민족의식이라는 단어를 안 썼겠죠. 그런 단어를 이제 해설자가 첨가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규보가 여러분들한테 줬던 이제 정보, 그리고 해설자가 여러분 주는 정보를 잘 정리해 보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사가가 쓴 사료, 즉 이규보가 제공했던 정보를 기초로 하고, 그것이 기초가 돼서 이제 그걸 거기에 이제 해설자가 좀 더 이제 본인의 의견들을 첨가하게 되면서 해설자의 글이 완성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짧은 글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팩트하고 팩트에, 그러니까 팩트는 누군가 쓴 거나 누군가 행동한 거니까 이 팩트를 전제로 해서 전문학자들이 해설을 이제 그 조금씩 첨가하는 방식으로 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역사가의 사료도 받고 또 해설자 해설도 받으니까 우리가 미리 그 예정했던 것처럼 이제 그 전문학자의 논문 하나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우리가 제공되어 있는 사이트 새로 본 한국사에서 참고 자료로 가보니까 논문이건 저서건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보다 보니까 이제 논문도 이제 김철준 선생님 쓴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은 1985년 거고 또 그 박종기 선생님 쓴 것도 있는데 그것도 1997년도 거. 또 이우성 선생님이 쓴 것도 있는데 그건 1976년도 거. 그리고 이제 그 저서로는 2009년도에 있는데 이제 저서를 가보기는 우리가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학술정보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이규보, 동명편 이 두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딱 해서 이제 전자 논문들을 쭉 찾아내고요. 그 속에서 그 어떤 논문을 선정할 것인가의 기준은 뭐라고 했죠? 네, 한자가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 편에서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관련 사이트 한국고전번역원 이제 한국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링크 열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링크를 열면 설명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 해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런 논문이 그 이규보의 동명항편의 서가 실려 있죠, 그렇죠? 세상에서 축되어 있어서 왼쪽에 보게 된다고 한다면 동국이상국집 해서 동국이상국집 서부터 쭉 나와서 고일시
그 동명왕편에서 나오는 표시가 있고 그 내용이 이렇게 실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디지털 시대에 맞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예전에 다 이걸 한문으로 보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었거든요. 그 한문으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걸 이제 그 한문 속에서 어떤 것이 명사고 어떤 것이 동사인가를 구분을 해내고 명사 중에서 어떤 것이 인명이고 어떤 것이 지명인가 어떤 거는 관직명인가 이런 걸 다 구분해서 이제 각 줄을 다 달면서 이제 번역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이제 한국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그 보게 되면 뭐 덕계집, 뭐 덕촌집, 뭐 이렇게 쭉 해서 동국이상국집 해서 이제 책들이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대죠. 이게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자료가 너무너무 자료가 바다가 되니까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한국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봐야 되니까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사이트 번호는 맨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DB 데이터베이스 뭐 쭉 해서 나오는 게 이제 그 한국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 고전 번역원하고 고전 번역 교육원이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기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검색을 통해 가지고 이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단어 검색을 통해서 다 이게 설명이 되게 되는데요. 이걸 또 구분이 보게 된다면 이제 고전 번역서 서지 정보가 나와 있고 또 고전 번역서 각주 정보가 있고 한국 문집총간 편목색인도 있고 한국 문집총간 그 저자 행력 정보가 있고 고전 용어 시소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소로스는 이제 컴퓨터 정보 검색을 위해서 컴퓨터에 기억된 용어 사전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주로 각 용어의 동의어라든가 반의어라든가 유의어라든가 상위어라든가 하위어 관련어 따위를 나타내는 특별 항목으로 설정해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자들이 많아 있어서 한자에 대한 이체자 정보도 나와 있고 또 한중일의 연호가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전자책도 이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일성록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다 이렇게 번역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잘 보고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글을 쓰고 인용할 때 이런 한국 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를 잠깐 이용하게 된다면 주요 경구들이나 사자로 네 글자로 되어 있는 그런 좋은 문장들, 사자성구라고 하는데 사자성구들은 이 한국 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를 인용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뭐 학업 계획서라든가 취업 계획서를 쓸 때 프로젝트를 제안할 때 굉장히 아닌 말로 유식해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한국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되니까 이 사이트는 꼭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로 돌아가면 다시 학술 정보로 들어가서 검색어가 뭐라고 그랬었죠? 네, 이규보하고 동명왕편 이렇게 딱 쳤습니다. 근데 쭉 치다 보니까 그 맨 위에 있는 논문이 한글로 된 논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글로 된 논문인데 그걸 논문을 쓰지 않고 이제 두 번째 논문, 변동명이라고 하는 전남대 교수님인데 이분이 쓴 논문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이규보의 동명왕편, 찬술과 그 사학사적 의미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선택을 했는데 이 논문은 저희가 읽을 때 이제 뭐냐면 머릿말하고 이제 맺은말만 주로 읽었습니다. 머릿말도 다 읽지 않고 변동명에서 전남대학교 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오른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규보가 굳이 26세 되던 해에 1193년에 동명한편을 왜 찬술하려 들었는지가 되어 있고 이제 동명왕편의 또 사학사적 위치가 뭔지 이걸 한번 봐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서론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그거죠. 동명왕편을 왜 쓰려고 했는가? 집필 의도가 뭐냐? 그리고 이제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책의 역사 속에서 역사책의 역사가 이제 사학사라고 하는데 역사가의 역사라든가 역사책의 역사를 사학사라고 하는데 그 사학사 속에서 어떤 위치가 있는가 동명왕편이 이걸 이제 이분이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논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동명왕편 찬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지필구도 사학사적 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서론도 더 이상 볼 게 없고 이제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한자도 많고 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본론을 다 읽지 않고 이제 매진말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규보가 이제 유자죠. 그러니까 유학자죠. 그러니까 유학자는 유교적 합리주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비주의라고 하는 책들도 다 갖다 썼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근데 이규보가 그처럼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동명왕편을 그 집필하고자 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오늘 뭐라고 썼냐면 동명왕편은 구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취직을 목적으로 구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직을 구한다는 뜻인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취직이죠. 그러니까 취직을 목적으로 지어진 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게 궁금하죠. 근데 그렇게 됐던 거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성 돈명왕의 신의한 사정은 당시 일반인 사이에서 회자되던 화제거리였다. 그처럼 친근한 내용을 시의 소재로 삼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그 이규보 자신의 견해에 쉬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더불어 동명 그왕 그 설화의 그 신령스럽고 기이한 그런 이야기들은 유교적 합리주의하고 상반되어서 더욱이 이제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독자적 전통에서 이해하고 그리하여서 고려의 자주성을 과시하는데 유형하였다. 여기까지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미 그 이규보의 그 동명왕 소화에서 다 알고 있는 사가의 사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그 이규보를 통해서 알았던 얘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이 그 변덕명이라고 하는 교수는 거기다 더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썼냐면 당시는 고려정기의 유교적 문체주의를 비판한다든지 혹은 문신 정권의 북방 종족에 대한 타협적이고 소극적인 대외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는데 이제 동명신화가 유용했다라고 쓰게되면서 동명왕의 신의한 사적이야말로 유교적 문체주의에 기반한 고려정기의 문신 정권을 비판하고 무인 정권의 존립을 정당화하는데 굉장히 유용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이 설명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이제 변덕명 교수만의 생각인지 다른 학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이규보의 동명편에 대한 글을 쓸 때 동의할 수 있을 건지 그건 모르겠죠, 그렇죠? 논쟁이 되는 거지 서로 동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포인트들 잘 짚어서 여러분들도 그 변덕명 교수의 해설에 동의할 것인지 그럼 동의한다면 동의하는 이유가 뭐다? 아니면 동의하지 말고 비판할 것인지 비판한다고 하면 비판할 이유가 뭐다? 이걸 써야 되겠죠. 하여간에 이제 그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것을 변덕명 선생이 해석하기 위해는 고려 정기의 문신 정권을 비판하고 무인 정권의 존립을 정당화하는데 굉장히 유용했다. 그리하여서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 무인 정권 하에서의 출세에 도움을 얻으려는 이제 이규보의 구관시, 그러니까 취직을 위한 그러한 시, 그러니까 학업계획서를 이렇게 취업계획서를 읽게 됐다는 거죠. 구관시가 취업계획서인데 이제 이렇게 했던 의도에 부합하는 소재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나도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에 방해될 것 같아서 내 생각은 설명드리지 않겠는데 이 얘기를 공감하는지 아니면 비판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여러분한테 한 개라도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글을 놓고 이제 변덕명의 해설과 여러분의 생각을 또 이제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학사적 위치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러니까 사학사를 아까 설명했죠. 사학사가 뭐라고 그랬죠? 사학사는 역사가의 역사, 아니면 역사서의 역사라고 해서 그 역사서가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변동면 선생은 이제 동명원편에 대해서 한국사를 대상으로 한 가장 오래된 현존 역사를 읊은 시라고, 영사시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읊은 시라고 하는 것인데, 영사시로서 널리 익히는 것을 목표로 삼은, 다시 말해 대중화를 염두에 둔 역사소설의 성구에 해당된다. 이게 동명한편의 사학사적 위치에서 꼭 짚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둘째, 구삼국사, 그러니까 삼국사기 이전에,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삼국사는. 남아있지 않는 구삼국사의 존재를 명확히 했다. 동시에 그 체제와 내용이나 성격, 그러니까 구삼국사 봉기, 동명한 봉기라고 한 걸 통해서 봤을 때,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구삼국사의 그 책의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성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러한 단서화됐던 그런 글이다. 동명한편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고려왕조의 고구려 기승의식, 고려왕조의 신라 기승의식을 지난번에 그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규보의 동명한편을 보게 되면 고려왕조의 고구려 기승의식이 고려 중엽까지도 굉장히 면면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었다. 더구나 이게 무인 정권 시대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그 사조까지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서는 삼국시기 이래의 신의사관, 그러니까 신령스럽고 신비로운 그러한 역사관들을 계승하여서 후대로 이어주는 것과 함께 앞서 이미 제시한 바의 그 합리적인 역사 이해라고 하는 흐름을 거스리는, 그래서 이제 그 전진적이기보다는 이제 복고적이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글이 이제 이규보의 동명한편이다라고 해석한 것이 이제 그 변동명 선생의 설명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그 김부식의 이론을 다룰 때 논문을 다루는 거하고 다른 방식, 그러니까 머릿말하고 이제 그 매진말만 갖고 이제 여러분들의 정보를 수집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른표를 보면 어때요? 본문이 엄청나게 한자가 많습니다. 한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여러분이 읽지 못한다는 거고요. 읽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아무리 좋은 그런 보석이라도 내 품 안에 있는 보석이 아니니까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2000년대 이후에 쓴 그런 논문들은 이렇게 이제 머릿말과 매진말, 서론과 결론이 다행스럽게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글로 되어 있는 글 중에서 이거 읽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이 글을 읽는 목표가 뚜렷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글을 읽는 목표가 뭐였었어요? 이규보가 동명한편을 쓴 지필 의도가 뭐냐, 이게 목표였었잖아요. 그 관계되는 내용만 어디에 실려 있느냐를 딱 그 체크를 해놓고, 그 체크한 글을 이제 변동명 선생의 해설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이제 해설을 동의할 것이냐 아니면 비판할 것이냐 해서 동의한다면 왜냐하면, 또 비판한다면 왜냐하면,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 쓰는 능력들, 최소한 이제 짧은 글을 쓸 수 있는 능력들이 점차 향상되겠죠. 어때요? 세 번째 동영상 들으니까 좀 나아지시나요? 김부식과 이론을 읽을 때보다 좀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잘 열어보는 한국사 수업의 세 번째 사료로서 고려시대 유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인 이규보의 동명한편 서라고 하는 사료라고 하는 사가의 사료, 그리고 이제 전문학자의 해설, 그리고 이제 역시 전문학자의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글을 통해서 이 연습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글 읽는 능력,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은 거죠. 이걸 통해서 항상 독자, 시청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떤 때에는
이제 그 작가로 하거나 아니면 제작자로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취업도 되고 학업도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글을 썼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해설하는 전문학자와 논문을 쓴 전문학자 사이에 서로 동조할 수도 있고 서로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동조하는 포인트는 어느 지점이고 논쟁하는 포인트는 어느 지점인지 여러분 스스로 면밀히 파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수강생 혹은 독자 혹은 시청자 이렇게 이제 그 피동적 입장에서 하고 있지만, 그럴 때도 책이나 논문 그리고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영상물들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높여 놓으면 나중에 이제 문자로 된 것이건 영상으로 된 것이건 여러분이 작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글을 써야 되거나 뭔가 그 이미지로 자료를 만들거나 또 영상을 만들 때 안목이 역시 깊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 동영상 자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들을 잘 정리해낼 수 있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이게 쌓여서 여러분들의 이제 집필의 능력들 그리고 이제 그 제작의 능력들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지금 세 번째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기대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동영상은 이승휴라고 하는 인물의 제왕운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 생각들 잘 정리해서 고생한 것만큼 성과도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